1645년 4월 한양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창경궁 환경당에서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34살,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겨우 2달 만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불렸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건강했던 세자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퍼져나갔습니다.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소현 세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의 다음 왕이 될 남자였습니다. 8년의 볼모 생활을 견디고 살아 돌아온 왕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죽은 걸까요? 왜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아내와 세 아들, 심지어 어린 손자들까지 모두 죽어야 했을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청나라 시향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조선의 미래를 꿈꾸던 세자가 귀국하자마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그의 가족 전체가 역사에서 지워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 뒤에 그의 아버지 인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소현세자,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세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뒤에는 단순한 불운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바꾸려 했길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1612년 2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해군의 조카 능양군, 어머니는 구씨. 그 시절 왕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권력을 누릴 수도 있지만 언제든 역모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어린 시절, 조선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형 인해군을 죽였습니다. 능양군의 동생 능창군이 희생되었습니다. 능양군의 가족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자신들의 차례가 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1623년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인조반정, 능양군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살 소현은 하루아침에 세자가 되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말입니다. 세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리학, 사서 삼경, 역사서. 하지만 젊은 세자는 책만 읽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려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조선은 이렇게 가난한가? 왜 백성들은 굶주리는가? 세자는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곧 조선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후금의 침략이었습니다. 조선은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1636년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병자호란. 이번에는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습니다. 한겨울 47일간의 지옥 같은 포위전이었습니다. 굶주림, 추위, 절망, 그리고 결국 항복. 삼전도의 치욕. 인조는 청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삼견구고두. 조선 왕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요구했습니다. 왕세자와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라고. 1637년 1월 26살의 소현세자는 동생 복림대군과 함께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내 강씨와 2 아들과 함께 끌려갔고 막내 경항군은 심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 볼모 생활이 세자의 인생을,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심양. 차갑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는 이제 볼모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질. 청나라는 소현세자 일행을 감시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온 편지는 검열당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존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어를 익혔습니다. 청나라의 문화를 관찰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현세자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담 샴, 독일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였습니다. 청나라 궁정에서 천문학과 역법을 가르치던 인물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2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쉘은 세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것,
당대 서양에서 논의되던 지동설과 새로운 역법 체계를 들려주었다는 것. 망원경으로 보면 달에 산이 있다는 것. 소현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배운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성리학이 말하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세상은 조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습니다. 세자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아담 샬은 책을 건넸습니다. 서양의 과학 서적들이었습니다. 천문도설, 직방외기, 기하원본, 라티어로 쓰인 책들도 있었습니다. 세자는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중국어와 한문으로 번역된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아니, 조선만이 아니라 명나라조차 서양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을.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몇백 년 전 성리학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조선을 바꾸겠다고,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이겠다고, 천문학으로 정확한 역법을 만들겠다고, 화기를 개량해서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상업을 발전시켜 백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세자는 책만 읽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왜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길 수 있었는지 분석했습니다. 기마 전술, 화포 운용, 군사 조직,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또한 세자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심양에는 조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유민들, 몽골 상인들, 서양 선교사들, 세자는 그들과 교류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화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에는 은이 없습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을 해야지요. 한 상인이 답했습니다. 일본에서 은을 수입하고 청나라에 물건을 팔면 됩니다. 성리학에서는 상업을 천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세자마마. 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의 볼모 생활은 세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랑캐에 기운 게 아니다. 살 길을 찾는 것이다. 역법은 백성을 살리고 화기는 국경을 지킨다. 나는 조선을 바꾸려는 것이지 버리려는 게 아니다. 세자의 변심이 아니라 세자의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리학 교과서만 믿는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1644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을 함락했고 명황제 숭정제는 자살했습니다. 300년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청나라는 기회를 잡아 베이징으로 진군했고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패권은 완전히 청나라에 넘어갔습니다. 조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랑캐라 부르던 청나라를 섬겨야 했습니다. 인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명나라를 그리워했고 비밀리에 반청 감정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세자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명나라는 끝났고 청나라가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는 이제 청나라와 잘 지내며 조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645년 2월 드디어 소현세자가 돌아왔습니다. 8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한양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세자께서 돌아오셨다. 8년간의 볼모 생활을 견딘 세자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자가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8년 전 떠날 때의 순진한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말투, 생각, 심지어 옷차림까지 청나라 풍속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청나라의 발전상을, 서양 문물의 놀라움을, 조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양의 천문학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역법은 부정확합니다. 화포를 개량해야 합니다. 청나라의 무기는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상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가난합니다. 인조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며칠 후 세자는 가져온 물건들을 풀었습니다. 서양 책들,
천문 기구들, 지구의, 자명종,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세자는 신하들을 불러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구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이런 것이 성리학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문이 궁궐에 퍼졌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이상한 것들을 가져왔다. 세자가 서양 오랑캐의 학문에 빠졌다. 세자가 우리 조선의 도리를 버렸다. 인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인조는 불러들였습니다. 네가 가져온 물건들이 무엇이냐? 아범아마, 서양의 과학기구들입니다. 조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 오랑캐의 잡기에 불과하다. 성리학을 버리고 사학에 빠졌느냐? 아범아마,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땅은 네모가 아니라 둥글고 지구는 그만! 인조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청나라에서 물이 들었구나. 오랑캐와 어울리더니 오랑캐가 되어 돌아왔구나. 세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조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복림은 순종적이었습니다. 인조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반청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현실적이었습니다. 청나라를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인조에게 이것은 위협이었습니다. 1645년 4월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귀국한 지 2달.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건강했던 세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증상이 이상했습니다. 고열, 구토, 혼수,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학질인가? 역병인가? 의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상이 어느 병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4월 26일 새벽 소현세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세자는 무슨 말을 남기려 했을까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세자가 죽었습니다.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나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인조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역사 기록은 놀랍습니다. 인조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도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왕세자의 장례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림대군이 절차를 거쳐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정 안팎에서는 결정이 빨랐다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너무 빠르다는 말이 돌았고 조정 분위기는 이미 세자가 정해진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죽음이 이상하다. 너무 갑작스럽다. 혹시?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인조실록에는 기묘한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가 돌아온 후 인조와 자주 충돌했다. 인조가 세자를 멀리했다. 세자가 죽기 며칠 전 인조가 음식이나 하사품을 내렸다는 기록과 전언이 전해집니다. 무엇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궁중의 하사품은 말없는 신호가 되곤 했고 그 순간은 훗날 의혹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우연일까요? 후대 역사가들은 의심했습니다. 독살이 아닌가?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독살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실록에도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독살이었다면 왜 인조는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왕세자를 죽였다면 말입니다. 첫째,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8년간 청나라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청나라 황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와서도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인조에게 이것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둘째, 이념적 충돌이었습니다. 인조는 철저한 반청 사대부였습니다.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청나라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인조에게 배신으로 보였습니다.
셋째, 후계 문제였습니다. 인조는 이미 복림대군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복림은 순종적이고 통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는 독립적이고 자기 생각이 뚜렷했습니다. 인조는 소현 대신 복림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요? 넷째, 심리적 질투였습니다. 소현세자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8년의 볼모 생활을 견딘 세자를 백성들은 존경했습니다. 반면 인조는 병자호란의 치욕으로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더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인조는 견딜 수 없었을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그의 가족 전체가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 강씨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강빈, 영안부원군 강석기의 딸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함께 8년간 청나라 볼모 생활을 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선군, 경환군, 경안군. 남편과 함께 고난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자 강빈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조는 강빈을 미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강빈이 명석하고 주관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에서 남편을 보필하며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여인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인조에게 이것은 청나라에 빌붙은 여자로 보였습니다. 1646년 3월, 강빈에게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궁녀 나인이 고발했습니다. 강빈이 궁궐에서 주술을 행했습니다. 인조를 저주했습니다. 증거로 허수아비와 비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술,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죄목이었습니다. 왕을 저주했다는 것은 역모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허수아비 하나, 이것만으로 강빈을 처형한다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조차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세자빈을 처형하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최소한 조사를 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단호했습니다. 강씨는 사악하다. 당장 처형하라.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세자빈을 죽이면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조는 타협했습니다. 처형 대신 사사를 명했습니다. 사사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강빈은 항의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646년 3월 25일, 강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정확히 1년 만이었습니다. 강빈은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당시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죽자 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조는 손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소현세자의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소현세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왕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원칙적으로 적장자 계승을 중시했지만 정국과 명분에 따라 형제 승계도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복림대군 책봉을 두고 이견이 나왔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었다면 다음은 그의 아들이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있는데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무시했습니다. 권력은 법도보다 강했습니다. 인조는 손자들을 멀리 보냈습니다. 강화도로 유배시켰습니다. 세 소녀는 왕손에서 유배수로 전락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강화도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남 경선군과 차남 경화군은 유배지에서 요절했고 막내 경안군은 생존해 훗날 복권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모두 병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형 경선군, 경환군이 어린 나이에 유배지에서 잇따라 숨졌다는 점은 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막내 경안군은 살아남았지만 형들의 연이은 죽음은 조정 안팎에 불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손자들, 즉 인조의 증손자들도 죽어야 했습니다. 경선군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도 결국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인조 제위 말기와 승하 전후
제주 유배자들에 대한 처결이 이어졌다는 기록과 전언이 남습니다. 제주도의 죄인들을 처리하라. 이런 지시가 전해진 뒤 손자들의 비극이 이어지며 의혹이 커졌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직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직계 가족 다수가 비극을 맞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멸문이었을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인조실록에는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사사되었다. 경성군 등이 죽었다. 그뿐입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직계 후손은 대부분 비극을 맞았고 계통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의 능침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의 소경원입니다. 왕세자 격이 능침 형식인 원에 해당합니다. 왕세자의 묘치고는 초라합니다. 그의 아내 강비는 묘조차 없습니다. 어디 묻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소현세자를 잊으려 했습니다. 인조는 아들의 업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배운 것들,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 개혁 구상 모두 묻혔습니다. 대신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이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소현세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 과학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천문학으로 정확한 역법을 만들려 했습니다. 상업을 발전시켜 부국 강병을 이루려 했습니다. 청나라와 협력해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조선의 입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가 성공했다면 조선은 200년 뒤 개항기에 더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서양 문물에 덜 놀랐을 것입니다. 근대화가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소현세자는 죽었고 그의 꿈도 함께 묻혔습니다. 대신 조선은 효종, 숙종, 영조로 이어지며 보수적 성리학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서양 문물은 사학으로 배척되었습니다. 변화는 억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 조선은 준비되지 못한 채 개항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만약 소현세자의 개혁이 실현되었다면 달랐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소현세자의 비극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변화를 두려워한 권력의 잔인함입니다. 인조는 변화를 거부했고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둘째, 시대를 앞서간 비전가의 고독입니다. 세자는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셋째, 역사의 우연성입니다. 그가 2달만 더 살았더라면, 인조가 조금만 열려 있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의 비극입니다. 인조실록은 인조의 시각으로 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조용한 언덕에 묻힌 그를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와 허물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는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소현세자는 실패한 개혁가가 아니라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전가였습니다. 그의 묘 앞에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기득권에 굴복하지 말자. 미래를 향한 신념을 지키자. 비록 그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꿈은 후대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잔인하지만 동시에 기억합니다. 권력은 잠시지만 비전은 영원합니다. 소현세자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에도 변화를 시도하다가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다가 고립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현세자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현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